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 요구를 받은 김건희 씨가 반발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교체되는 등의 인사에 김 씨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에게 두 번째 서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건희 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지를 전달받은 김건희 씨가 내가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하냐, 그럴 이유가 없다며 짜증을 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씨 서면 조사를 두고 수사팀이 김 씨 측과 여러 차례 조율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2023년 11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김 씨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직후 김 씨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까지 공개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디올백 전담 수사팀 구성이 알려진 뒤인 2024년 5월 검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서 말끔하게 된 것 같다며 감사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는 서면 조사 요구 1년 만인 2024년 7월에야 검찰에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팀의 조사 요구와 김 씨의 반발이 윤 전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 거부와 최측근 박성재 장관 임명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두고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 쪽 보자면 박성재 전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 취임하기 전에 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 나는 언론에서 보는 게 다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여기 위배되잖아요. 이건 뭐 굉장한 혐의가 될 텐데. 당시 수사팀 평검사들이 진술을 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재 그냥 심우정 전 총장은 이제 종합특검팀에서 언제 부르냐면 저한테는 이제 그냥 6월 말에 부를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평검사들이 진술했다 보니까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니 이거 그 내부의 그 지휘 라인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네네. 박성재도 빼박 아니에요 이러면? 빼박이죠. 네. 이 상황이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시면 박성재가 취임하기 직전 상황과 심우정 총장이 당시에 어떤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이원석 전 총장이 있을 때이죠. 김건희를 수사하려고 했던 그 지휘 라인들이 다 바뀌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모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청이 우리가 당시에 무슨 로펌처럼 활동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검찰 내부에서 진술이 이미 나왔다. 네, 맞습니다. 빼박인데? 네. 그리고 어제 이창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당시 반부패 2부장이었던 최재훈 등이 지금 계속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뭐 수사 보고서를 사후에 이제 바꿨다, 수정을 했다. 그 의혹이 있죠. 그게 이제 언론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의 지적에 의해서 바꿨다는 건데 기자들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수사 보고서를 수정을 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검찰 출입 생활을 좀 해봤지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 기사 보고 바꿨다. 네. 기자들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해가지고 쓴 보고서라고 할지라도 기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경우도 없고 뭔가 포착한 게 있으니까 가능한 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미스터 김한빵이 김건희한테 연락을 받았던 그 시기랑 또 겹치거든요. 김한빵과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박성재에게 직속으로 이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이제 줄줄이 사탕이 되는 거죠. 네. 왜 그 타이밍에 이창수도 새롭게 중앙지검장이 됐었던 거고 그 앞에 있었던 송경호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원석 전 총장 당시에 있었던 그 인물들은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에 대한 예. 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예.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원석 전 총장은 그 날아가고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초간의 침묵으로 네네. 약간 삐졌다 네. 정도를 표현했던 그 상황. 네.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창수 전 지검장인데 때마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즈음하고 맞물리게 된다면 이미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예, 아니냐. 맞습니다. 사전에 이미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이제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반부패 2부장 최재형 후는요? 어떠한 지시나 외압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최재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을 예. 때. 그래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 당연히 몰랐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제 그 이후에 들어와서- 수사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를 감지해서 초반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판단을 예, 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이제는 최재훈 당시 이제 방부패 2부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재훈 부장검사도 이제 이미 평검사들이 진술을 해버린 상황에서 본인이 근데 모를 리가 없을 이게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이야기만 쭉 풀어보자면 어찌됐건 검찰 내에서는 혐의가 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통정매매면 12시에 만나요. 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황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소위 말하는 출장조사, 콜검 뭐 이 얘기 네. 나오기 전에 이미 뭐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온 이후에 이 콜검 조사하고 이거 무혐의로 퉁쳐버린 건데 네네. 그 과정 속에 언제 뭐 부임을 했건 어느 지위에 있었건 검찰 내부 라인에서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들이 진술을 했다고 하면 네.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모두. 다 알겠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사실관계가 하나둘씩 밝혀지면 네.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고영식 기자는 윤석열이 2011년 대검 중수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때부터 윤석열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계속해서 기사를 써왔고 추적했던 기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14년 전부터. 예, 정확하게는 12년인가요? 13년인가가 그렇죠. 이제 특수부장. 제가 처음으로 할 때 대검 중수과장 시절입니다. 네. 그때 직접 저한테 이제 전화를 윤석열이 하죠. 제 취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라고요? 장모 사건에 개입해서 장모 사건을 계속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하는 게 대검 감찰 그때 네. 장모 사건이라면 정대택 선생님 그 사건. 예,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동업자 정대택을 감옥으로 보낸 최은순. 제가 봐서는 정대택 선생의 사건은 최악의 검찰 수사 사건이고요. 네. 예, 사건이고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법원도 무거운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재심 청구를 하시는데 예. 아무튼 뭐 그 재심에 따라서 아무튼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 판사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위험한 인물이고 비리가 많은 놈이다라는 거를 14년 전부터 추적을 했고 경고를 했고 계속 기사를 써왔고 지난 2021년 대선 때도 김건희 인터뷰해서 김건희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뭐 그냥 주위에서 왜 김건희를 건드냐 뭐 심지어는 오마이뉴스 내부에서도 뭐 여자라고 뭐 건드는 거냐 뭐 여자가 그 부인이 후보자도 아닌데 왜 건드냐 뭐 그런 비판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참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좌절한 게 네.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감쌌을 때 한번 좌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윤석열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을 때 네. 지난 대선 출마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검증을 하는데 네. 그 검증에 대해서조차도 부인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진보 진영의 시각들에 대해서 또 한번 절망을 했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부인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영부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권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김건희는 훨씬 더 많은 검증거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윤석열 이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럼요. 존재였거든요. 네. 아니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가 통치한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는 자기 위에 누구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딱 저는 두 사람만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어머니고요. 예. 최은순, 네. 윤석열의 장모. 어머니는 굉장히 어머니가 사실 최은순을 마치 후계자처럼 큰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은 딸인 그 김건희를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김건희는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사실 어머니한테 거의 매일 전화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모실 정도로 네. 위에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남욱 회장입니다. 삼부토건. 예, 사무통원의 조남욱 르네상스 회장인데 예, 호텔. 조남욱 회장은 김건희한테도 도움을 줬고 어머니한테도 사업적으로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 등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사람이 김건희 위에 있고 그 밑에 그 외에는 다 김건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초창기부터 아니 윤석열도 자기가 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뭐 아마 네. 진짜 깨달았겠죠. 결제를 항상 맡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집권 초반기 때부터 이미 부의 재료가 나왔고요. 그때는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힐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김건희를 잘 포장해서 한 다음에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힐러리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호 프로젝트가 나왔던 것처럼 마치 대호. 대호, 예. 예, 큰 호랑이 그 대호 프로젝트가 나왔던 것처럼 김건희에 대해서도 힐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네. 그런 얘기가 흘러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마 그러겠니라고 했지만 저는 지난 대선 때 취재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김건희하고 직접 만나본 한 언론계 인사가 전해준 말인데요. 직접 전해준 말인데 자기 앞에서 윤석열하고 통화하는데 반말을 하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소리로 그리고 꾸짖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 3자가 있는 그것도 언론인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불구하고 않는군요. 예. 그렇게 통화를 한 것에 놀라면서 아, 두 사람의 관계에서 김건희는 윤석열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최은순이 법정 구속된 날 있잖아요. 네. 징역 1년 받고 네. 법정 구속된 날 그 다다음 날인가 김건희가 자기 어머니가 구속된 그 상황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저에서 했나? 비서관이 몇 명 있었는데 따귀를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김건희가 자기 어머니 구속된 그거 하나 처리 못하냐고 윤석열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참모진들 앞에서 따귀를 때렸다. 그런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았었어요. 그때 들으셨죠? 예, 예, 그때. 예. 근데 그게 사실이 맞다는 또 얘기가 또 요새 돌고 있던데. 제가 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김건희 위에 딱 두 사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머니하고 네. 조남욱 회장하고. 그러니까 그 구도로 보자면은 사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윤석열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는 김건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명수만 김건희랑 통화한 게 아닙니다. 네. 김건희와 통화한 기자예요. 고영식 기자가. 그 김건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자고 김건희가 오빠라고 불렀던 기자입니다. 그 김건희와 통화를 많이 해서 전 되게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대선 그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그게 있구나. 윤석열이 당선되고 제가 이명수를 2022년 한 7월경 만나요. 7월경 그때 만나서 이명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명수를 처음 만난 겁니다. 6, 7월경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명수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볼 때 고영식 기자와 셋이 만났습니다. 셋이 만나서 옛날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퍼스트 레이디가 거기서 탄생을 해요.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를 만들자, 김건희 영화를 만들자 다큐멘터리를 거기서 이제 했고 저는 당시에 그걸 만들자고 했을 때 이명수뿐만이 아니라 구영식 기자도 김건희와 통화를 많이 했으니까 녹음 파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기대를 했어. 야, 이명수 녹음 파일은 다 공개됐지만 구영식의 녹음 파일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다큐멘터리로 하면 대박 치겠다. 그래갖고 초반에 영화 퍼스트 레이디의 그 기획안의 감독이 저였습니다. 감독이 저였는데
고영식 기자가 아이폰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었죠. 아이폰으로 녹음을 안 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빠졌죠, 감독. 아 이거 영화 이거 망한다 이거. 녹음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네. 지난 대선 때 세 차례 총 세 차례 그리고 총 시간은 1시간 뭐 몇십 분이에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녹음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제가 녹음하는 어플 깔지 않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전화를 이게 원샷 원킬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화를 딱 걸었을 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번은 통화를 해야 되겠길래 잘 통화를 한 그 거죠. 언제쯤이죠? 그게 21년도였을 겁니다. 아마. 10월 경이었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10월, 지금 11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때 즈음인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제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가 기자님 왜 저만 공격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기자님 왜 그러세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왜 저만 저- 공격하세요? 저만 얘도 좀 공격하세요? 공격하세요. 남편도 좀 공격하세요라고. 진짜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저만 공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김건희는 내가 쓰고 있는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구나, 네.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지 알고 예. 있었군요. 알고 있었어요. 예.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쓰고 부지런하긴 있는지.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찾아보고 기억하는 거 그럼요. 보면. 그런 거는 부지런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 기사도 쓴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문외한이 아니고 그래도 무심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자기와 관련된 건들은 다 챙겨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첫 번째 통화만 해도 한 40여 분 넘게 사실은 40분이요. 네. 녹음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스피커폰으로 한 다음에. 뭐 녹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때는 음. 최대한 김건희의 말을 최대한 듣는 거였어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질문을 네. 몇 개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개 행보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줄리 의혹 예.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만 몇 개만 질문했지. 예.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면 끊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김건희가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끌어주면서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해서 40몇 분을 통화했던 건데 초반부에 김건희가 딱 처음 전화하기 몇 분 후에 네. 기자님 혹시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죠? 라고 딱 물어봐요. 네. 예, 그랬더니 제가 예 저는 아이폰이라서요 녹음이 안 됩니다. 했더니 김건희도 아이폰의 특성을 알고 있어요. 네. 본인도 아이폰을 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줄줄줄줄줄줄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김건희는 제가 물어보지 않는 건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성형 얘기도 하셨고. 성형 얘기? 어떤 네. 얘기였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꾸 성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성형을 하지 않았고 그 눈꺼풀만 했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그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유독 많이 줄리. 해명을 했죠. 아니라고. 예. 참 이렇게 거짓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거짓이라서 경력 자체도 다 허위고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당시에 보니까 이제 몇 명의 기자들과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YTN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허위 경력에 대해서 반론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김건희가 당시에 제 전화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받고 했군요. 예, 예. 카카오톡으로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김건희 허위 경력 집중 보도를 했고 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말고요 숙명여대 석사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JTBC에서 저희 팀 탐사팀이 김건희 석박사 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석사가 더 중요했다고 봤던 게 석사 취소되면 박사 자동 취소잖아요. 그때 저희가 딱 보면 야 이거 석사 취소되면 박사 자동 취소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보도했어요. 그걸 무지하게 보도했더니 김건희가 왜 열이 받았냐면 김건희가 2021년 11월 25일인가 사과하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석사 논문 표절 그 보도를 그날 당일에 해요. 제가 그날 밤에 자기가 불쌍한 척하면서 고개 숙였는데 그날 밤에 저희가 그거를 집중 보도를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리고
계속 저는 이제 전화를 해서 반론 요청을 하고 그거 안 돼서 당시에 김건희가 안 돼서 김건희를 수행하던 사람이 최지연이라고 그 대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최지연 네. 그분이 이제 주로 반론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또 뭐 직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2022년 2월에 그 정영학 녹취록이나 수사기록 입수해서 JTBC에서 윤석열의 검사 시절 생활 소위 말하는 그 커피 한 잔 보도 있잖아요. 그 대장동 브로커를 봐줬다. 그 의혹 보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또 했죠.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이게 앙금이 남나봐요. 뒤끝이 길죠, 얘 스타일이. 뒤끝이 긴 김건희요? 거예요. 둘 다. 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기자들에 대한 수사 김건희가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윤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윤은 심지어 제가 지금 재판받는 게 윤석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럼 재판정에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겠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근데 아까 이제 석사 논문 얘기하셨는데 아마 김건희 학력을 검증한 것도 이제 제가 처음일 텐데 네. 제가 이제 학력을 검증한 처음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이분이 대학교를 어디 나온지가 명확치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랬죠. 네. 진짜 나오긴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미대 출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근데 제가 그 단국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김명신이라는 사람. 그때 김명신이죠. 김명신이라는 사람은 미대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들을 해보니까 어떤 그 책 저서에 보면은 경기대 미대로 나와요. 해화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대에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전화했더니 맞대요. 김명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졸업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석박사 과정 논문을 검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특히 박사학위 논문, 네. 석사학위 논문은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숙명대에서는 2명인가 3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김건희가 쓴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본인이 지명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박사학위 논문은 딱 하나 있어요. 김건희 논문. 그 운세 관련 네. 어플리케이션 네. 개발 관련 요정인데 재밌는 게 그것을 담당했던 교수, 그 뭐라고 그러죠? 지도 교수. 네. 지도 교수하고 제가 통화를 해요. 지도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김건희가 그 프로포절이라고 그러죠.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예. 거. 그걸 했는데 70년. 박수를 받았다는 네. 거예요. 네? 김건희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받아요. 김건희가요? 교수들이 박수를 쳤대요.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도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네. 예. 그래서 그 교수가 지도 교수가 그 지도 교수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그 독창적인 논문이다. 김건희 논문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참, 근데 그분 지금도 교수하나요? 예. 국민대에서? 네. 우리 딸은 국민대 절대 안 보내야겠다. 뭐 국민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죠. 도대체 뭐 저는 그 같이 대학원에 다녔던 사람도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만나서 본인은 그거를 이제 오픈하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예. 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을 만났어요. 대학원을 김건희랑 네, 대학원을 네. 같이 만났던 남자분을 예.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의 캐파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이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저는 처음부터 내란의 최종 결재자는 김건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도 안 드러나고 그렇죠. 사실은 그 안 돼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 진도가 지금 한참 남았는데 내란의 이제 잔재까지 청산을 한다는 것은 이 내란의 기획과 결재자가 누군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윤이 아니거든요. 삶 자체가 윤석열이 주도권을 잃은 지는 오래돼 보이고 저는 뭐 그 충암고 동문회에서도 막 제보가 많이 오고 그랬어요. 평소에도 폭행을 좀 당한다고 그 동문회에서는 다 그렇게 파다했대요. 누가 누구를 폭행을 해요? 김희윤을 아, 예, 폭행을 한다고 맞고 산다고. 그렇죠. 원래 때리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때리는 거니까 가능하죠. 어차피 김과 윤의 관계에 있어서 윤은 김의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원래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뭐 수사해가지고 좌천돼서 좀 한직에 대구고검 뭐 검사로 좌천 쭉 있다가 이제 굉장히 그 국정검사에서 했던 얘기 박근혜 정권 때 저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한마디를 언론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풀이를 해주잖아요. 야, 이 사람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권력자에 부역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언론이 해석. 아마 그때 당시 윤석열은 그 뜻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언론이 꿈보다 해몽. 예. 그렇죠. 저는 제가 그래서 칼럼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조직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검찰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검찰주의자라는 예. 그 뜻인데 예. 언론이 그렇게 안 썼죠. 그때. 그리고 그거를 또 정치인들이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또 그거를 정의로운 검사의 아이콘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문제가 각인시켰죠. 있어요. 예. 사실은 검찰총장도 사실은 중앙지검장까지야 뭐 그런 이미지로 갈 수 그렇죠. 있지만 예. 검찰총장을 윤석열을 시킬 때 그때 그 총장 추천위원회 그분 아닙니까? 저기 정상명 주례 선생님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니요. 그분이 추천위원장이었어요. 정상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추천위원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그러면 도대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최종 컨펌을 해줬느냐 되도록 임명되도록. 그래서 여러 설이 있었잖아요. 양정철 전 비서관 설 등등등등 있었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 듣기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상명 총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업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윤석열은 충분히 검찰 개혁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쓰는 게 좋다라고 컨펌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게 정상명의 사위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사위가 지난 대선 때 이제 비선 팀들을 캠프를 운영했던. 그러니까 정상명의 사위가 그 강남구 가로수길에 불법 선거 사무소 예화랑이라고 있었다고 저희 보도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예화랑을 그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2021년, 2022년에 공식 선거 캠프 말고 그러니까 일종의 비선 캠프,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했는데 그 선거 사무소가 화랑 건물에 있었는데요. 그 건물의 건물주 남매가 정상명의 그 사위입니다. 예, 정상명 총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남매 누나는 청와대 그 이전 무슨 위원회 거기 들어갔었고 네. 아또 뭐 말도 안 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거 보도하니까 건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건물이 무슨 건축상 타고 되게 좋은 거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데 그거를 이제 건축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건 다 두고 내란의 마지막 결제자 기획은 안 했더라 하더라도 마지막 결제자는 김건희였을 것이다. 그리고 노상원과 김건희가 지금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것 같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김어준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이 보는 유튜브는 극우잖아요. 극우 알고리즘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 뜹니다. 그렇죠.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네. 근데 김어준을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한동훈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이거는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김건희가 시킨 대로 공천을 안 해서 그 공천을 안 해서 이제 그 사이가 아주 돈독했던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란 특검 내란에서 네. 빠진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유도 약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걸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김건희의 사주 여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약간 좀 공백으로 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정권 초부터 했다고 하는데 비상대권 뭐 비상계엄 비상대권 뭐 이런 거를
윤석열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윤석열이 진짜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12월 3일에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이 그냥 혼자 결정해서 밤에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비상경 발표를 했다? 전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재자는 김건희였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맞아 보이는 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김정숙 옷값 이거 왜 수사 안 해? 김혜경 저 법카 왜 수사 안 해? 왜 내 것만 하고 난리야? 사실상 수사 지휘를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한테 했다는 거는, 그리고 일부 장관은 면접을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건희도 당연히 책임 있고 잘못된 네. 거지만 또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그 임무처럼 수행한 검찰은 진짜 더 문제죠. 네, 사실은 정말. 스스로 사실은 우리는 개검이에요, 경검이에요라고 하는 걸 사실 자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검찰이 정권 바뀌니까 검찰청 폐지되고 뭐 최근에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나니까 뭐 세상에 뭐 갑자기 애들이 뭐 정의로운 척을 하고 막 게시판에 글 쓰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검찰 믿으면 안 되고요. 그 검찰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진보 진영 내부에도 온도 네. 차이가 좀 꽤 있던데 그 적당히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집단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사람들은 사실 약간 일부는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합리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집단을 그걸 모르는 소리, 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없게 완전히 밟아놔야 되는데 네. 그냥 뭐 보안 수사권도 좀 주고 아유 뭐 그냥 뭐 검사들이 그래도 수사는 잘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도가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 그 버스 차선제를 도입했을 때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얼마 헤맸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명박을 얼마 욕한지 아세요? 그래요? 예, 엄청나게 욕했어요. 음. 하지만 한 달 이후에 다 이명박을 칭송했습니다. 와, 이렇게 편리한 환승제도 할인제도 환승하면서 할인되죠. 무료 환승되거나 할인되죠. 이명박이 진짜 유일하게 하나 그거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그 불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개혁도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고 그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 검찰 개혁을 적정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결국은 검찰을 정치 검찰을 살려두는 길인 거죠.